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익명으로 처리된 한 개인 파산 사건의 관제인 보고서입니다. 아, 네. 한 개인이 어떻게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는지, 또 그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이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파산 절차의 아주 현실적인 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사업 실패하고 또 보증 채무. 이런 무게가 참 무거운데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채무자의 과거 이력부터 시작해서 재산 상태, 그리고 파산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좀 쟁점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숫자로 보이는 빚 액수 너머의 이야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채무자분의 이력을 좀 보죠. 10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셨어요. 네, 안정적인 직업이었네요. 그러다 육아 때문에 퇴직하셨고 이후에 남편분 사업 실패도 겪으시고 해외 이주 경험도 있으셨더라고요. 아, 여러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그리고 2013년에 귀국해서는 주영역우드라는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가구 및 주방기구 제조업체. 직접 대표이사로 활동하신 거죠. 안정적인 은행원에서 사업가로 큰 변화인데요. 특히 이전에 배우자의 사업 실패 경험이 있었는데도 다시 제조업에 도전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그러게요. 뭔가 다시 해보려는 의지가 강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 매출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아, 코로나 시기랑 맞물릴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니까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된 거,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 연대보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법인 운영의 위험이 개인에게 그대로 넘어오는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죠. 회사 채무에 대표이사 개인이 보증을 서면 회사가 만약 어려워진다. 그럼 그 빚이 다 그냥 개인 빚이 되는 거예요. 무섭네요. 네. 보고서에도 보면 2022년 4월쯤에 대출이자 부담 심해지고 사업 실패하고 소득 줄고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다가 결정적으로 그 보증 채무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결국 회사는 2022년 6월에 회생 신청에 들어갔고요. 맞습니다. 총 채무액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나오는데 이 연대보증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하실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법인하고 개인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대보증은 그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리거든요. 현재의 재정 상황을 좀 더 보면요. 자가주택에 거주 중이시긴 한데 이것도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집까지. 네. 과거에는 주로 임차로 거주하셨다고 하고 총 채무액은 약 10억 2천만 원, 채권자는 6곳. 꽤 많네요, 채권자도. 채무 발생 원인을 보니까 생활비, 기존빚 갚는 거, 사업자금, 그리고 역시나 연대보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2014년에 협의 이혼하셨는데 전 남편분하고는 동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네, 이혼했는데 동거를. 좀 특이한 경우네요. 네. 자녀 두 분 중 한 분은 같이 살면서 고시 공부 중이라고 하고요. 보고서상으로는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로 낸 특별한 재산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좀 문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파산관제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채무자분이 파산 신청하기 직전하고 그 직후에 걸쳐서요. 네. 어떤 거죠? 지인들한테 총 2억 원 정도를 갚고 아들에게는 1,000만 원을 증여한 내역이 발견된 거예요. 와, 2억 원 변제 외에 1,000만 원 증여까지 파산을 앞두고 말이죠? 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요.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파산 절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채권자 평등이요? 네.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나눠줘야 한다는 건데요. 파산 직전에 특정 지인들한테만 빚을 갚아버리면 다른 빚 받을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건 편파변제라고 해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사해 행위.
네, 파산관제인은 바로 이런 행위들을 조사해서 부적절하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파산재단,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목록으로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책임을 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관제인이 보고서에 임의환가 4,500만 원에 대한 이행 확약이라는 말을 썼군요. 맞습니다. 그 부적절하게 나간 돈 중에서 최소한 4,500만 원은 다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제인이 판단하기에 최소 이 정도는 회수해야 한다고 본 금액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고 속행 중인 겁니다. 속행이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 즉 면책에 대한 판단도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그럼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쟁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제인은 지금 부동산 경매 배당금 확보하는 것 외에도 이 편파 변제나 증여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참,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이라는 첫 번째 위기도 힘든데 파산 직전에 했던 자금 처리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위기를 만든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는요, 개인 파산 절차가 그냥 빚 없애주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의 재정거래 내역까지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아주 엄격한 절차라는 거죠.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보증을 설 일이 있다면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개인 자산 관리는 얼마나 투명하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파산을 앞두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을 일부 처분하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빚을 갚은 채무자의 행동,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과 제도는 과연 어디까지 이걸 용인해야 할까요?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균형점, 청취자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고민이 우리 사회의 어떤 재정적 안전망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